자바 소스 파일의 구조. 이제 자바 소스 파일을 우리가 작성을 할 텐데, 뭐 다른 언어와 비슷하게 이제 이 자바 언어로 우리가 작성된 소스 파일은 확증자가 .자바가 돼요. .자바. 그리고 이 .자바 파일이 번역이 되면 .클래스 파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일은 바이트 코드, 중간 코드인 거고 기계 코드는 아니고, 이 중간 코드를 JVM이라는 특수 소프트웨어가 한 줄 한 줄씩 읽어가면서 CPU와 상호작용해가지고 이제 실행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소스 파일의 구조를 보면은 맨 꼭대기에 패키지 문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임포트 문들을 쓸 수 있어요. 임포트는 C나 C++에서 뭐하고 같냐면 샵 include랑 같은 거고요. 파이썬 같은 데서도 뭐 임포트 뭐 하죠. 비슷한 거니까. 내가 자바 라이브러리 또는 내가 어디서 갖고 온 라이브러리 있는 거를 쓰려 그러면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컴파일러에게 내가 쓰려는 게 어디 있다. 그 정보는 어디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죠. 정보가 없으면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임포트를 여기다가 이제 내가 사용하는 것들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java 파일에 정의할 수 있는 건 클래스라는 거, 인터페이스라는 거, 열거형이라는 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함수만 딸랑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함수가 하나 필요하면은 그 함수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 요 세 가지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 여기다가처럼 퍼블릭으로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으로 수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퍼블릭으로 수식된 것은 .java 파일에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퍼블릭으로 수식된 거는 하나만. 그러니까 한 파일에 클래스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퍼블릭 클래스는 몇 개? 하나만 존재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제약사항이 있어요. 이 퍼블릭 클래스 이름은 뭐랑 같아야 돼요? 파일 이름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약이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같다. 그래서 이 퍼블릭은 임포트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임포트하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클래스들을 모아서 패키지로 관리를 합니다. 패키지. 그러면 내가 어떤 패키지를 만들어서 코드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패키지를 안 만들고 그냥 폴더에다가 여러 개의 자바 파일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요 디렉토리, 요 폴더에 있는 애들들은 기본 패키지로 묶여져요. 내가 묶어줄 수도 있지만 내가 안 묶더라도 기본 패키지로 묶여요. 그러면 내 패키지가 아니라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파일이나 뭔가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뭘 해줘야 돼? 임포트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 근데 다른 패키지에 있는 모든 클래스나 열거형이나 뭐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뭐만 쓸 수 있어요? 퍼블릭으로 수식된 애들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포트 할 수 있는 애들들은 그 패키지에서 뭐예요? 퍼블릭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퍼블릭은 패키지 권한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요소이고, 한 파일에는 하나의 퍼블릭 클래스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온 것처럼 이제 C++에선 헤더 파일, 소스 파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바에는 헤더 파일이라는 개념이 없고 클래스 여기다 다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정의까지 다 합니다. 안에다가 메소드의 정의까지 다 해요. 메소드의 정의를 별도 파일에 하고 막 이러지는 않고 그냥 클래스를 정의할 때, 물론
필요에 따라서 선언만 할 수도 있지만 정의까지 해야 되면은 거기 안에다가 직접 다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바 파일만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자바 파일을 만들었어요. 아니, .자바가 아니라 doc.java에다 여러 개의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 요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종류가 있는 거죠, 지금. 네 종류.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 doc이라는 거 네 종류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쟤를 번역하게 되면 클래스 파일은 몇 개가 생성된다? 네 개가 생성이 돼요. A.class, B.class, C.class, doc.class.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자바 파일 만들었지만 내가 이 자바 파일에 여러 개를 정의하면 클래스는 어떻게 돼요? 클래스 파일들은 각각마다 만들어져요. 따로 한 클래스 파일에 여러 개의 얘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여기다가 잘 안 보이겠지만 클래스 파일은 A 클래스, 헬로 클래스, 테스트 클래스 세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A라는 거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 클래스가 따로 만들어져요. 소스 디렉토리에 가면 요 소스에는 hello.java, test.java 두 개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 파일 수하고 클래스 파일 수가 일치하진 않아요. 내가 여러 개 해도 그러니까 JVM은 각각의 요소들을 다 다른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우리는 필요하면은 여러 클래스들을 한 그 자바 파일에다가 다 구현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한 자바 파일에 하나씩만 정의를 하는 그렇게 해서 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java 파일을 만들게 되면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바이트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치된 프로그램의 빈 디렉토리 가면은 자바 C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콘솔에서 만약 한번 번역을 해보고 싶으면 저 자바 C에다가 자바 파일을 주면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줘요. 물론 오류가 나면 오류 메시지가 뜨겠지만 오류가 없는 걸 하면은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 개의 자바 소스 코드가 있으면 여러 개의 클래스 파일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클래스 파일 하나를 실행을 한다. 실행을 하면 이 클래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모든 클래스 파일들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이 코드들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바이트 코드나 내가 만든 바이트 코드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exe 파일 만들진 않았지만 이제 내가 어쨌든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printf를 쓴다. 그럼 printf의 코드가 들어있는 바이트 코드도 필요한 거고 또 라이브러리는 어떤 다른 함수를 내가 쓴다 그러면 그 코드가 들어있는 클래스 파일이 JVM 필요한 거예요. 그걸 다 갖고 와서 필요할 때 메모리에 로드 해가지고 이제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인터프리터가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실행을 해요. 얘네들을 결합하지 않지만 필요한 것들은 다 접근할 수 있고 모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모으진 않겠지만 어쨌든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빈 디렉토리에 가면은 자바 C 말고 자바라는 파일이 있는데 저 자바가 JVM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바 가상기계. 제가 바이코드들을 실행해 줄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 JVM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클래스 파일들을 실행할 수 있고 특징이 뭐예요? 어디서든지 실행해도 결과는 똑같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팅 환경에 가장 적합한 어떤
공간들을 확보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고정된 우리가 뭐 손목시계에서 돌아가는 자바든지 핸드폰에 돌아가는 건지 일반 PC에 돌아가든지 다 인트는 32비트로 고정돼서 써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들을 핸드폰에서 동작하든 뭐 어디서 동작하든 뭐 다 똑같이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바 명령어에 의해서 JVM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요 단계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관련 클래스 파일들을 적재하는데 내가 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 필요한 게 10개야. 10개가 필요해요. 뭐 프린트F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해서 총 10개야. 그럼 이 프로그램을 딱 실행했어요. 그럼 이 10개를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리지 않아요. 메모리에 언제 올려요? 필요할 순간이 되면 올려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가 여러 개의 점 클래스 파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프로그램 시작할 때 다 등록해가지고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접근할 수 있게만 확인해 보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때 이제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early 하는 게 아니라 lazy 형태로 해야 효율적인 거죠. 이거 한다 그러면 필요하든 안 하든 이제 무조건 갖다 놓는 건데 lazy하는 형태가 되면은 내가 안 갖다 놓는 거죠, 미리. 필요할 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프로그램 흐름에 따라서는 아예 그 클래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이지한 게 원래는 나쁜 거잖아. 게으른 거. 근데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레이지한 게 좋은 거예요. 효율적인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이지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기 전에 바이 코드를 검사해서 보안적으로 문제되는 코드들은 실행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실행 단계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JIT입니다. Just in time 등 뭐 이런 거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바는 실행 파일을 바이코드를 실행하는데 바이코드를 또 기계어로 바꿔서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이코드를 기계어로 매번 바꾸게 되면 효율성이 어떻게 될까? 별로 안 좋겠죠. 내가 프린트F를 10번 호출했어. 그럼 프린트F를 10번 번역하고 있는 게 바람직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저 JIT라는 거는 한 번 번역한 함수는 다시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저 자바 속도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 번 내가 수행했던 코드를 또 수행해. 근데 그때 이미 수행했으니까 번역을 했었겠죠. 그럼 그 번역한 걸 버려? 버릴 필요가 없죠. 만약 갖고 있으면 또 그거 실행할 때는 번역하지 않고 번역해놓은 거 갖고 실행하니까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JIT,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술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기술들이다. 그거를 구현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도 항상 사용하는 기술들의 원리나 그걸 사용하는 이유들은 되게 단순하고 누구든지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또 보시면 JVM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전체 바이코드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가 못하는 최적화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코드는 추가로 최적화를 못해요. 원래는. 근데 JVM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JVM은. 모든 내가 쓸 코드들을 그때그때 다 보면서 어떤 새로운 판단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행하면서 알 수 있는 정보와 실행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exe 파일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하는 건 실행할 때 어떤 정보들이 실제 언제 필요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적화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자바같이 저렇게 파이썬처럼 저렇게 하면은 매번 번역하고 있으니까 느리긴 느린데 원래 exe 파일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최적화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점이 있고요. 또 자바 9부터는 OS 타임 컴파일러라는 걸 만들었는데 별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자바 코드도 exe 파일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들어 버려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실행 빠르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들도 이제 자바에서 만들어 제공한다. 보통은 우리가 한 주 한 주씩 번역하면서 실행하는 형태로 자바를 실행하지만 이제 필요하면은 자바도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exe 파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미리 다 번역해 놓고 C처럼 실행하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JVM은 바이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언어를 만들 때 이 언어를 자바와 비슷하게 만들고 싶으면 JVM을 안 만드는 거예요. 바이코드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만 만들면 돼요? 내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뭘로 번역하는 것만 만들면 돼요? 바이코드로 만드는 것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바이코드를 실제 실행하는 건 뭘 이용해요? 자바의 JVM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웹에서도 많이 쓰이는 언어들인데 이 언어들은 그 언어로 프로그램하면 코드가 바이코드로 만들어지고 그 바이코드는 뭐가 있어야 실행이 돼요? JVM이 있으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바 똑같은 언어는 아닌데 이제 여러분도 만약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언어를 하나 만들고 뭘 만드는데요? 바이코드로 번역하는 걸 만들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는 뭘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JVM 갖고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스칼라, 그루비, 커트린은 요즘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뭐 이름이. 근데 웹 기반에서. 근데 저런 애들들이 다 이제 바이코드로 자기네 새로 만든 언어를 뭔가 기계어로 바로 번역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바이코드로 번역하는 것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언어를 만들기가 쉬워진 거죠. 수많은 JVM, 각 환경마다의 JVM은 자기네들이 안 만들잖아. 자바에서 다 만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바의 소스 파일의 구조와 이 자바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것 좀 설명드렸고, 이제 좀 첫 번째 코드를 갖고 이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헬로 월드 갖고, 콘솔에 헬로 월드를 찍는 것 갖고 소개를 하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처음부터 이용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화면에 뭔가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객체 지향으로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reeting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화면에다가 어떤 인사말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력되는 내용은 뭐에서 결정되냐면 이 greeting 객체의 이름과 인사말을 뭘로 설정에 따라서 다른 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상진 안녕이 되겠고, 상진을 뭐 길동으로 바꾸면 길동 안녕, 안녕이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다르게 바뀌겠죠. 그래서 저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여기 보면 퍼블릭 클래스이고 얘도 퍼블릭 클래스니까 이 두 개를 구현하려면 자바 파일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개가 있어야 되죠. 두 개가 없으면 하나는 퍼블릭을 안 써야 돼요. 퍼블릭을 안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일반적인 객체 지향 클래스를 만들고 얘를 실행해 봐야 되니까 얘가 잘 만들었는지 테스트해 봐야 되니까 메인을 갖고 있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게 되겠고요. 이 메인을 갖고 있는 클래스는 뭐 객체 지향에서 상태를 갖고 있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는 아니죠. 얘는 뭐만 갖고 있어? 그냥 메인만 갖고 있는 시작점 함수를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객체 지향에서 말하는 그 클래스라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뒤에 가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몇 가지 문법적인 요소를 살펴보면은
여기 처음에 클래스 정의할 때 앞에 퍼블릭으로 붙였어요. 요거는 패키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다른 패키지에서 내 클래스를 임포트 하게끔 허용하고 싶으면 퍼블릭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퍼블릭으로 수식하지 않으면 되겠고요. 한 파일에는 퍼블릭 클래스를 몇 개? 하나만 만들 수가 있고, 만약 퍼블릭 클래스를 만들면 그 클래스의 이름은 뭐랑 같아야 돼요? 파일 이름과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걸 이용해서 그 뒤에 나오는 greeting이라는 게 이제 클래스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C++와 마찬가지로 중괄호를 이용해서 묶어줍니다. 중괄호를 이용해서 문장들도 묶고 뭐 클래스도 정의하고 다 그렇게 해요. 똑같은 C++를 썼던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public, private, private, public, public, publi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멤버 변수가 2개 있고 함수가 3개 있잖아요. 함수가 3개. 변수가 2개, 함수가 3개 있어요. 근데 C++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C++ 배우신 분들은 접근 제어가 거기도 있죠. public, private, protected 3가지 접근 제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는 C++에 접근 제어 줄 때는 어떻게 해? private 땡땡 해놓고 밑에 쭉 들어가죠. 그럼 다 private 되는 거죠. 뭐가 나올 때까지. 뭐 public 땡땡이나 뭐 다른 게 나올 때까지는 요 멤버 변수나 메소드는 다 그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자바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 개별마다 뭘 해줘야 돼? 다 붙여줘야 돼. 왜 그랬을까? 이것도 제 생각에는 강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 해라, 일일이. 왜냐하면 일일이 안 하다 퍼블릭 땡땡 쓰다 보면은 이게 퍼블릭이 아닌데도 뭐 내가 잘못하다 보면 퍼블릭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해야 되면은 이제 잘못하는 경우가 없는데, 그래도 자바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코딩 하다 보면은 뭘 생각하냐면 얘를 안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코딩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퍼블릭을 붙여야 되는데 퍼블릭을 안 붙인 거야. 퍼블릭을 안 붙이게 되면은 접근 권한이 달라집니다. 퍼블릭 붙인 거랑 안 붙인 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바에는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라는 접근 권한. 그래서 퍼블릭으로 수식된 거, 프라이빗 수식된 거, 프로텍티드 수식된 거하고 수식이 아예 안 된 거. 근데 많은 실수를 뭘 하냐면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모르고 접근 권한을 안 붙인 거예요. 안 붙이면은 이제 원래 퍼블릭 붙이고 싶었거나 프라이빗 붙이고 싶었는데 모르고 까먹어가지고 얘가 디폴트 권한을 가지게 된 거고, 기본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된 거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호출이 가능해지거나 호출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문법적으로 비슷비슷하고요. 여기 보면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문자열들은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문자열들은. 요 string이라고 하는 타입이 string이 이제 문자열인데 문자열 처리할 때 이제 쓰고 있는 클래스가 타입이 되겠습니다. 문자열. 그래서 여기 문자열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서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보면은 new라고 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new greeting 해가지고 greeting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있어요. C++ new는 뭐예요? 동적 생성이죠. 그래서 자바도 new는 동적 생성에 해당됩니다. 근데 자바는 모든 객체를 new를 이용해서 동적 생성해야 돼요. 아주 예외적인 건 있는데 일반적인 건 new를 이용해서 동적 생성을 합니다. 고민이 없어요. C++는 값 타입으로 객체를 처리할 수도 있고 포인터 타입으로도 처리할 수도 있고 참조 타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자바는 늘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겠고요. 이 객체는 이 greeting이라는 변수는 주소를 유지하는 참조 타입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ew를 이용하면은 문법이 복잡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new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점이 뭐냐면 자바에서 new 하더라도 원래는 C++에 new 하면 뭘 해줘야 돼? 딜리트를 해줘야 되죠. 근데 자바는
딜리트를 안 해줍니다. 파이썬과 똑같아요. 내가 그냥 아무 때나 객체 생성을 하고 그것의 소멸은 이제 내가 안 하고 시스템에서 필요 없어지면 저절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이건 너무 간단한 얘기니까. 이제 자바 코딩은, 그러니까 자바의 문법은 어디서 주로 따왔다? C++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C++의 기본적인 문법과 자바의 문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C++와 마찬가지로 자바도 대소문자를 구분하고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독성입니다. 코드를 보고 깔끔하게 잘 보기 좋게 작성했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읽을 때 편하고요. 그래서 잘 이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코드의 가독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중괄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블록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이 중괄호 같이 시작과 끝이 있는 경우에는 시작과 끝을 입력하고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는 게 이제 그 개수를 잘못 입력하는 그런 오류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보통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위에다가 이렇게 놨죠. 근데 원래는 더 바람직한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 시작과 이 아래가 한눈에 보이죠. 저게 한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돼? 너무 길게 만드신 거예요. 이 블록 안에 있는 내용은 너무 길면은 안 좋은 거예요. 원래 함수나 뭐나 다 짧아야 좋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 길다, 안 보인다. 그럼 너무 길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볼 거고, 제가 이렇게 코딩하는 이유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은 아니라, 원래는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 게 그 시작과 끝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내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든 팁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그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는 이제 막 쓰다 보면은 들여쓰기가 내 생각하고 깨졌어. 그럼 그 들여쓰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다 개발 환경들은 그 들여쓰기를 자동 맞춰주는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Ctrl I 또는 맥에서는 Command I 누르면 들여쓰기를 싹 맞춰줘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타이핑 하다가 나도 모르게 들여쓰기가 엉망이 됐거나, 특히 Ctrl C, Ctrl V 하다 보면 들여쓰기가 깨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다시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을 잡은 다음에 Ctrl I, Command I 누르면 싹 또 들여쓰기를 잘 맞춰주죠. 제일 싫은 게 들여쓰기로 그 하는 파이썬. 맨날 제출하면 들여쓰기가 틀렸대. 안 틀렸는데. 들여쓰기 안 틀렸대. 근데 이 에디터에 따라서 어떤 거는 나는 탭 쳤는데 저장할 때 걔를 탭으로 안 하고 스페이스로, 그러니까 공백 네 줄로 하는 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는 공백 4개로 돼 있고 어떤 건 탭으로 돼 있으면 그거를 파이썬에서는 그 인덴테이션이 다르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문법으로 주더라고요. 난 그런 거 싫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 주석은 컴파일러가 무시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러분들 중에 보면 숙제를 제출하다 보면은 한 줄 한 줄마다 탁 주석 따시는 분이 있어요. 제일 나쁜 스타일.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주석은 꼭 필요한 것만 달아야 돼요. 꼭 필요한 거. what이 아니라 why. why를 설명해야 된대요. 왜 그렇게 짰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거기다 설명을 안 해도 코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짰냐? 내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짰는지는
코드를 보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게 주석이 돼야 되는 거고요. 주석은 근데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코드를 내가 수정했는데 주석은 옛날 걸 그대로 둬놨어. 그럼 주석과 코드가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하게 되면은 코드를 읽는데 상당히 방해가 돼요. 그래서 코드를 수정하면서 필요하면 주석을 바꾸든가 주석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드를 읽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자바는 C++와 똑같이 요 엔드라이머 주석, 다중 라인 주석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조금 특수한 형태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와 똑같은 형태의 주석이 있고요. 우리의 목표는 주석이 없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예 드는 건데 보통은 저런 조건식이 나오면 그 조건식을 뭘 검사를 하고 있는지를 주석을 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으니까. 뭘 검사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보면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조건을 검사하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면 그 함수 이름 때문에 추상화가 된 거죠. 가독성이 높아지게 되겠고 또 여러 곳에서 저 조건식을 쓰면은 이제 조건식을 매번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저 함수만 호출하면 되겠고 조건을 수정해야 되면은 여러 곳에 있는 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함수만 수정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서 할 팁은 나쁜 코드가 나빠서 주석 달지 말고 코드를 먼저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가지고 더 가독성 있는 그러니까 주석 없이도 충분히 가독성이 전달될 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하는 거에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내용 전달이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석을 달아주시는데 주석을 달아놓고는 나중에 코드를 수정했는데도 옛날 내용만 들어있으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코드를 나중에 갱신하거나 수정할 때는 반드시 같이 있는 주석들도 계속 유효한 주석인지 아닌지 보고 필요 없으면 지우거나 수정을 해줘야 되죠. 주석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클래스 정의. 그래서 클래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의하게 되겠고요. 저 퍼블릭이라고 수식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밖에 존재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할 때는 퍼블릭 아니면 퍼블릭이 아닌 거. 그래서 퍼블릭인 애들만 다른 패키지에서 임포트를 통해서 가져다 쓸 수 있고요. 퍼블릭이 아니면 다른 패키지에서는 가져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클래스를 만들 때 내 클래스를 다른 패키지에서 쓰게 허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따라서 퍼블릭 수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 클래스의 퍼블릭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그 클래스 이름은 이제 파일 이름과 같아야 된다. 그리고 또 C++ 많이 쓰는 사람들하고 또 처음에 많이 헷갈리는 게 C++는 요 끝에 뭐가 붙냐면 세미콜론을 붙여요. 클래스 정의하고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는데 자바는 저런 클래스나 열거형이나 뭐 인터페이스 정의하고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C++처럼 세미콜론을 붙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바는 총 4종류의 접근 제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2개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Public, Private. 그래서 Public이면 누구나 다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멤버가 되겠고 Private이면 어떤 누구도 쓸 수 없는 그런 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 제어는 객체 단위가 아니라 무슨 단위예요? 클래스 단위예요. 클래스 단위. 접근 제어는 클래스 단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클래스에 예를 들면 A라는 어떤 인자를 여기다 전달하면 그 A도 A에 있는 프라이빗 멤버도 저 메소드 안에서는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객체 단위가 아니라 접근 제어는 클래스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이면 밖에서는
이 프라이빗 멤버를 이제 접근할 수 없고 퍼블릭 멤버들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통 멤버 변수들은 데이터를 유지하는 거고 이 데이터들이 함부로 엉뚱한 값을 가지게 되면 프로그램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고 이 멤버 변수를 수정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조건들이 늘 충족되게끔 우리가 코딩하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강건성을 높이는 거죠. 캡슐화, 접근 제어, 강건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바에서는 이제 점 연산자만 하나 가지고 늘 그 멤버들을 접근하면 돼요. 보통은 메소드를 접근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멤버 변수 메소드마다 수식어를 반복적으로 적용해야 되겠고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도 아마 강건성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멤버 변수들은 이제 변수를 선언해야 되니까 변수는 변수 타입과 이름, 변수 이름 이렇게 두 가지로 줘야지 선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int age 그럼 age라는 이름의 정수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멤버 변수 여기 보면은 string mname, string mgreeting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string은 또 다른 객체예요. 문자열 객체입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 명령 관례를 명확하게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도 잡았을 때는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C++의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보면은 다 소문자예요. 스윙도 소문자고 벡터도 소문자고 이렇게 되는데 자바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들은 다 대문자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럼 클래스 이름. 이게 항상 통해야 되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 이름을 정할 때는 대문자로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링을 썼는데도 스트링은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데 임포트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임포트를. 그래서 이것도 하나 특이한 건데 자바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의 패키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패키지 중에 자바 랭이라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요 자바 랭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저 자바 랭의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은 임포트를 안 해도 돼요. 저 외에 다른 패키지에 있는 것들은 임포트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바 랭인 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쓸 거다라는 생각하에 자바에서는 저거는 임포트 안 해도 된다. 자바 랭은 무조건 임포트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있는 애들을 쓸 때는 임포트문 없이도 쓸 수 있고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임포트 없이 쓸 수 있는 거니까 어디에 있는 애예요? 자바 랭에 있는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바 라이브에 있는 클래스를 쓰려면은 임포트를 해야 된다. 근데 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바 랭에 있는 애들은 쓰더라도 내가 임포트를 안 해도 된다.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저렇게 문자열, 뭐 매스 클래스, 뭐 시스템, 뭐 이런 애들은 자바 랭에 들어 있는데 걔네들은 임포트하지 않고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멤버 변수 이름을 우리가 지을 때 원래는 변수 이름은 뭘 잘 나타내야 돼요? 그 용도를 잘 나타내야 되겠죠. 얘가 학생 이름을 유지하는 거다. 뭐 인사하는 사람의 대상이다. 그럼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name 뭐 이런 거 쓰겠죠. 그래서 이 변수가 어떤 데이터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맞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그 객체 지향에서는 멤버 변수라는 게 있고 객체 상태를 할 때 멤버 변수가 있고 메소드를 구현하다 보면은 매개 변수도 있고 지역 변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 그 밖의 변수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처럼 mname, 뭐 아니면 밑줄 name
네임하고 끝에 밑줄 써가지고 저렇게 돼 있는 애들들은 다 뭐다? 멤버 변수다라는 거를 한눈에 확 보일 수 있게끔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선택하시면 되겠고 저는 앞에서 쭉 저 this 키워드를 설명하기 전까지는 모든 멤버 변수는 m으로 수식해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m name, m greeting. 그러니까 m name이 되면 m이 붙어 있으면 다 뭐다? 멤버 변수다. 객체 멤버 변수라는 걸 우리가 그 이름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문자로 시작하니까 변수고요. 클래스 이름 아닐 거고 m으로 시작하면은 모두 다 이제 그 멤버 변수 이름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메소드는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거니까 C++와 마찬가지로 반환 타입,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목록, 몸체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바는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이 따로 있지 않고 모든 그 메소드의 정의를 여기다가 다 해요. 따로 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반환 타입이 없으면 보이드 쓰고 반환 타입이 있으면 이렇게 스트링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열은 다른 건 그렇게 안 되지만 플러스를 이용해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들은 플러스를 이용해서 결합할 수 있고 저 플러스라는 것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자바 자체적으로 문자열들은 더해서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덧셈이라는 게 비용이 어떻게 될까? 저렴한 연산일까 아닐까? 플러스가 문자열을 결합하는 거. 문자열을 결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의 문자열이 있어요. 두 개의 문자열을 결합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를 결합하려고 그러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다 붙일 수는 없어요. 공간에다가.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하려면 보통 큰 데를 만들고 얘를 여기다가 복사를 해놓고 얘를 또 여기다가 복사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했으니까 결합하는 걸 몇 번 해? 결합하는 걸 몇 번 하죠? 두 번 하죠. 두 번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나중에 뭐가 있냐면 join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스트링에 스태틱 메소드로. 그러면 여기에 mgreeting 쉼표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두 번의 공간을 확보할까요? 한 번에 이 전체 크기를 확보하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넣어주겠죠. 그래서 플러스는 간단한 거를 결합할 땐 쓰는데 계속 연속해서 뭔가 크게 문자를 만들고 싶으면은 플러스 쓰면 될까 안 될까? 플러스는 가급적이면 안 쓰셔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계속 새로운 공간을 이따만큼 만들어서 복사하고 복사하는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을 여러 가지를 결합할 때는 플러스 연산자를 쓸 수 있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그거 말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거니까 그걸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 그냥 플러스 해도 되겠지만 플러스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프로그래밍 방법이 아니에요. 특히 자바는 성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성능을 나쁘게 하는 요소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만 더 만들고 잠깐 쉬면은 여기 보면은 S 플러스 D, S 플러스 Y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S는 무슨 타입이에요? 문자열이죠. Y는 정수고 D는 부동소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산을 하는데 A 플러스 B를 하는데 A와 B가 타입이 달라.
그럼 더할 수 있어요? 못 더해요. 두 개가 타입이 다르면. A와 B가 같은 타입이야? 더할 수 있는데 달라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타입을 바꿔줘서 일치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디로 일치시킬까? 문자열을 정수로 바꿀까? 아니면 문자열 부동소수로 바꿀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정수를 문자열로, 부동소수를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 2021, 뭐 애플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자바에서 바꾸고 싶어요. 그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빈 문자열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 문자열에다가 y는 정수값이에요. 그러면 얘의 결과는 뭐 지금 y가 2024였으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고 싶어. 그럼 뭘 하면 돼요? 빈 문자열에다가 더해 주시면 돼요. 자바에서. 그게 가장 간결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